저 놈을 잡아오지 못하면 너희 목이 날아간다. 새벽 2시 40분. 평양 외곽 핵기술단지. 국가 1급 비밀구역에서 단 한 명의 남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평양 전체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단 한마디가 떨어졌죠. 저놈을 잡아오지 못하면 너희 목이 날아간다. 사라진 남자의 이름은 리처로 48세였습니다. 이 사건은 압록강을 뒤흔든 90초 탈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처로입니다. 평양 군수공업구역 7호 핵기술실 책임자였죠. 아니, 정확히는 48시간 전까지 그랬습니다. 새벽 2시 32분. 저는 제 사무실 문을 마지막으로 잠갔습니다. 교대 근무가 끝나는 시각이었죠. 복도 감시 카메라가 37초마다 한 번씩 시야 사각을 만든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89일 동안 관찰한 결과였죠.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찢어진 중국 지도 반쪽을 일부러 놓고 왔습니다. 보위성 놈들이 제일 먼저 의심할 만한 것이었죠. 서랍 속 기밀문서 3장은 반쯤 태워서 재떨이에 버려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USB 칩이었습니다. 비밀번호 10자리를 걸어놓고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겼죠. 전부 가짜였습니다. 진짜 자료는 이미 72시간 전 제 뱃속에 방수 캡슐로 삼켜놓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평소처럼 인민보안성 당직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졸린 눈으로 출입증을 확인했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동무. 그게 제가 그곳에서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정문을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싸늘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끝이라는 걸 알았죠. 저는 그대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3시간 후 새벽 5시 40분. 제 사무실에 비상벨이 울렸다고 합니다. 책임자 리처로 행방불명. 보위성은 즉각 제 집을 포위했습니다. 아내 은희와 아이들 수정, 준호를 끌고 갔죠. 저는 그 사실을 산속 폐가옥 라디오 방송을 통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돌아갈 곳은 없었으니까요. 평양 전역에 1급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순안공항 폐쇄, 전 지역 검문 강화, 국경 경비 3배 증원, 김정은 동무께서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 놈을 반드시 잡아와라. 살아서든 죽어서든. 저는 그날 밤 산속 움막에서 떨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라지는 순간 은희와 아이들이 어떤 고통을 받을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저는 먼저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은희에게 신호를 보내야 했죠. 밭 구석에 묻어둔 비상통신기. 거기엔 단 한 줄의 음성만 녹음돼 있었습니다. 은희야, 오늘 밤 자정 압록강 XX 지점으로 오시오. 저는 그 통신기를 은희가 반드시 찾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보위성이 이미 제 집 전체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는 것을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산속 움막에서 떨고 있던 바로 그 시각 평양 승강대 회의실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는 것을요. 나중에 탈출한 보위성 간부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새벽 6시 20분. 김정은 동무가 직접 소집한 긴급 회의였습니다. 7호 핵기술실 책임자 실종 사건 보고였죠.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 있던 간부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고서가 김정은 동무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3초 만에 그 보고서가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무능한 놈들. 김정은 동무의 고함이 회의실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순간 모든 간부들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누구 하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순안공항 즉시 봉쇄하라. 지차역 전부 차단하라. 국경경비 3배 증원. 무조건 잡아와라.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보위성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48시간 내 반드시 체포하겠다고요. 하지만 김정은 동무는 듣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인민보안성 책임자에게로 향했죠. 너희는 뭘 했나?
핵심 간부가 코앞에서 사라졌는데? 인민보안성 책임자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보위성 책임이라고. 자기네는 외부 경비만 담당한다고요.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돌변했습니다. 보위성과 인민보안성 간부들이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말싸움이 터져나왔죠. 김정은 동무 앞에서 말입니다. 보위성은 내부 감시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민보안성은 출입 통제 허점을 부인했습니다. 군부는 국경 경비 부족을 탓했습니다. 김정은 동무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저 놈이 어디로 갔든 72시간 안에 시체로라도 끌고 와라. 못 잡아오면 너희가 대신 총살이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오전 9시 북한 전역에 비상령 1급이 발령됐습니다. 모든 국경검문소에 특급 지시가 내려갔죠. 기차역마다 보위성 요원들이 배치됐습니다. 평양 시내 곳곳에 검문 초소가 설치됐습니다. 저를 찾기 위한 인력이 3,000명 넘게 동원됐습니다. 현상금도 걸렸습니다. 제 얼굴 사진이 전국에 뿌려졌죠. 하지만 저는 이미 평양을 떠난 뒤였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제 가족이었습니다. 보위성은 제가 혼자 도망칠 리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분명 가족을 빼내려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은희와 아이들을 더 강하게 조였습니다. 연좌제 적용 직전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보위성은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제 집 전체에 도청 장치를 깔았던 겁니다. 은희가 밭에서 발견할 통신기까지도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가족을 살리려던 제 계획이 오히려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덧이 될 줄은요. 제가 산속에 숨어 있던 그 시각, 집에서는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은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전 10시 40분, 보위성 차량 2대가 골목 입구를 막았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죠. 은희는 그 차가 멈추는 소리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저게 뭐예요?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위성 요원 4명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남편 어디 있나?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른다고. 출근했다가 안 들어왔다고 말했죠. 보위성 요원은 비웃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공범이면 같이 끌려간다고 소리쳤습니다. 말 안 하면 전부 연좌제다. 너희 자식들까지 다 끌려간다. 12살 수정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9살 준호는 은희의 치마폭을 움켜쥐었죠. 은희는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보위성 요원들은 집 안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을 열고 이불을 들추고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서랍이란 서랍은 전부 쏟아냈죠. 수정이의 공채까지 찢으며 뒤렸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위성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누구 만나지도 마라. 스문의 시간 감시한다. 남편 연락 오면 즉시 신고하라. 안 그러면 너희도 끝이다. 요원들이 나간 뒤에도 골목 어귀에는 검은 차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감시였습니다. 은희는 창문 틈으로 그 차를 보며 손톱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이 왜 사라졌는지, 어디로 갔는지. 은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단 한마디 설명도 남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죠. 밤 11시가 넘어서야 은희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뒷마당 밭으로 나갔습니다. 보위성 요원들이 집 안만 뒤졌지 밖까지는 뒤지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어둠 속에서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들은 적 있었죠. 비상시엔 밭 구석 배추밭 아래를 파보라고요. 손톱에 흙이 가득 들어갔습니다. 손가락이 쓰라렸습니다. 그때 무언가 딱딱한 게 손끝에 닿았습니다. 방수 비닐에 쌓인 작은 통신기였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통신기를 켰습니다. 녹음된 음성이 흘러나왔죠. 제 목소리였습니다. 은희야, 오늘 밤 자정 압록강 XX 지점으로 오시오.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포가 밀려왔죠. 압록강이라니
탈북이라뇨.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국경까지 간단 말입니까? 은희는 통신기를 가슴에 꽉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골목 어귀컴은 차 안에서 보이성 요원이 헤드셋을 끼고 있었다는 것을요. 무전기에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은희가 발견한 그 통신기 내용이 고스란히 감청되고 있었던 겁니다. 요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여기 3조. 목표 발견했다. 압록강 XX 지점. 오늘 자정. 지금 즉시 병력 배치 요청한다. 보이성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어디로 가려는지, 언제 움직일지 전부요. 이건 구출이 아니었습니다. 덫이었습니다. 은희는 그날 밤 1시간 동안 방바닥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통신기를 손에 쥔 채로요. 저는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은희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떨렸을지요. 남편은 사라졌고, 아이들은 연좌제 위협에 떨고 있고, 이제 국경을 넘으라는 음성만 남았으니 말입니다. 은희는 아이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정이와 준호는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죠. 은희가 아이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수정이 머리카락에서 비누 냄새가 났고, 준호의 작은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아이들이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연좌제가 적용되면 3대가 멸족당하죠. 은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최석이 가족이 그렇게 사라진 걸 봤으니까요. 은희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애들아, 아버지한테 가야 한다. 수정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짐을 싸라고만 했죠. 은희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수정이 겨울 외투 한 벌, 준호 패딩 한 벌, 본인 것 한 벌을 꺼냈습니다. 더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무거우면 산길을 넘지 못하니까요. 서랍 속에서 낡은 가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수정이가 5살 때 찍은 사진이었죠. 저와 은희,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은희는 그 사진을 속옷 안쪽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 반지를 챙겼습니다. 저와 은희가 결혼할 때 중국에서 몰래 사온 반지였습니다. 금은 아니었지만 은희는 단 한 번도 그 반지를 빼본 적이 없었죠. 은희는 반지를 빼서 헝겊에 싸서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25년 인생의 짐이 그것뿐이었습니다. 밤 11시 40분. 은희는 아이들 손을 잡고 뒷문을 열었습니다. 골목 어귀의 검은 차가 여전히 있었죠. 하지만 뒷산 쪽은 감시가 느슨했습니다. 은희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우리 죽나요? 은희의 목이 메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준호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아버지가 기다린다. 그 말이 진짜인지 은희 본인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어야 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었으니까요. 은희는 아이들을 이끌고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시나무가 옷을 찢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죠. 수정이가 넘어졌고 준호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은희는 몰랐습니다. 뒷산 입구 어둠 속에서 보이성 요원 2명이 야간 투시경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요원이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목표, 이동 시작. 뒷산, 방향. 추적 개시한다. 보이성은 은희를 잡지 않았습니다. 따라가기로 한 겁니다. 은희가 저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요. 저는 폐창고 안에서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정 10분 전, 은희와 아이들이 올 시간이었죠. 창고 밖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내다봤죠. 은희였습니다. 수정이와 준호를 양손에 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은희가 제 품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엔 나뭇가지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수정이는 울고 있었고 준호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준호의 작은 몸이 떨렸습니다. 수정이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창고 구석에 숨겨둔 물과 빵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은희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아이들 입에 먼저 넣어줬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강을 건너야 한다고요. 탐조등이 한 바퀴 도는데 37초라고. 두 바퀴 오기 전에 반대편에 닿아야 산다고 말했습니다. 은희가 물었습니다. 배는 있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고 뒤편에 낡은 나무배 한 척을 숨겨뒀죠. 반쯤 썩은 배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견이었습니다. 보위성 추적조였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개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300m, 아니 200m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뛰었습니다. 창고 뒤편으로 달렸죠. 나무배를 끌어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은희와 함께 배를 들어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아이들이 뒤따라왔죠. 강물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감시초소 탐조등이 강 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37초. 저는 초를 셌습니다. 탐조등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배를 띄워야 했습니다. 은희와 아이들을 배에 태웠죠. 저는 배를 밀며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배에 올라타며 노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탐조등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불빛이 우리 배를 스쳤습니다. 감시초소에서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거기 누구냐?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물기둥이 배 옆으로 솟았습니다. 탕. 탕. 수정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준호는 은희 품에 파고들었죠. 저는 노를 더 세게 저었습니다. 팔에 힘이 쏟아졌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배가 흔들렸습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구멍이 났습니다. 총알이 배 밑바닥을 뚫은 겁니다. 은희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물이 들어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여유가 없었죠. 노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배가 완전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아빠, 나 무서워요. 저는 그때 외쳤습니다. 끝까지 간다. 손 절대 놓지 말아라. 뒤에서 다시 총성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빗나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강 중간을 넘어선 뒤였으니까요. 북한군은 더 이상 쏘지 못했습니다. 반대편은 중국 땅이었고 중국군 초소가 있었으니까요. 국제 문제가 될 수 있었죠. 배는 반쯤 가라앉았지만 계속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반대편 강가에 닿았습니다. 저는 은희와 아이들을 끌어내렸습니다. 배는 그대로 물속으로 가라앉았죠. 우리는 강둑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수정이가 울고 있었고 준호는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3번 깜빡이는 거려. 누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3번 깜빡였습니다. 저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은희가 제 팔을 붙잡았죠. 수정이와 준호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손전등을 든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중국말을 했습니다. 빨리 오라고. 국경수비대가 곧 온다고 말했죠. 저는 은희와 아이들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따라갔습니다. 낡은 트럭 한 대가 숲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짐칸에 올라탔습니다. 천막으로 덮였죠.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북쪽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만 알았죠. 사흘이 걸렸습니다. 트럭 짐칸에서, 낡은 농가 창고에서, 컨테이너 안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번 나왔습니다. 찬물과 식은 만두였죠. 수정이는 배고프다고 울지 않았고 준호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밤, 우리는 다시 차에 실렸습니다. 이번엔 승용차였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에어컨이 나왔고 좌석이 부드러웠죠. 운전하는 사람은 한국말을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남쪽 사람의 말투였죠. 은희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어느 건물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조사실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환했습니다. 벽은 회색이었고 책상 하나와
의자, 4개가 놓여 있었죠. 저는 가족을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은희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국정원이었습니다. 저는 한눈에 알아봤죠. 그 특유의 분위기를요. 남자 1명이 우리 앞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지 않았죠. 남자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안전하다는 말. 그 단어 하나가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은희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흐꼈습니다. 남자가 생수병 4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생수병을 집었습니다. 뚜껑을 돌렸죠. 물 한 모금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달았습니다. 이렇게 달 수가 없었습니다. 수정이와 준호에게도 물을 쥐어줬습니다. 아이들은 2 손으로 생수병을 꽉 잡고 마셨습니다. 준호 입가로 물이 흘러내렸죠. 수정이는 반쯤 마시다 멈췄습니다. 은희의 얼굴을 보더니 생수병을 은희 쪽으로 밀었습니다. 은희가 수정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국정원 남자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신원 확인을 하겠다고. 무섭지 않으니 편하게 대답하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을 말했습니다. 리처로라고요. 나이를 말했습니다. 48세라고요. 출신, 성분을 말했습니다. 핵심 계층 기술자 출신이라고요. 마지막 직책을 말했습니다. 평양 군수공업구역 7호 핵기술실 책임자였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남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7호 핵기술실이라면 핵탄두 설계부서 아닙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가지고 나온 자료는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배 위에 올렸습니다. 남자가 제 손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죠. 저는 말했습니다. 뱃속에 있습니다. 방수 캡슐에 넣어 삼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자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의료팀 즉시 투입. 최우선 등급.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요. 뱃속 캡슐을 꺼내는 수술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캡슐이 손상되지 않았다고요. 저는 마취에서 깨어나며 천장을 봤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형광등이 환했죠. 은희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정이와 준호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사흘 뒤 우리는 하나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렸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반짝이는 간판들, 끝없이 이어지는 도로들. 수정이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준호는 지나가는 차들을 하나하나 세고 있었죠. 하나원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담당 직원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웃으며 악수를 청했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숙소로 안내받았습니다. 방 하나였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깨끗했죠. 침대 2개와 책상, 옷장이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딸려 있었습니다. 은희가 화장실 문을 열어봤습니다. 양변기가 있었고 수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에 갔습니다. 쟁반을 들고 줄을 섰죠. 배식대 앞에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밥, 국, 반찬 6가지, 고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에서도 이렇게 못 먹었습니다. 은희가 수정이와 준호 쟁반에 밥을 담아줬습니다.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이거 다 먹어도 돼요?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먹어도 된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히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수정이는 반찬을 하나씩 입에 넣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입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이 부드러웠습니다. 베개도 폭신했죠. 은희가 제 옆에 누웠습니다. 아이들은 옆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살았구만.
저는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하나원 직원이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가져다 뒀습니다. 인형과 자동차, 블록이었죠. 수정이는 인형을 안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자동차를 바닥에 굴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직원이 아이스크림을 나눠줬습니다. 수정이와 준호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은희가 포장을 벗겨줬죠. 준호가 한 입 떼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거 차가운데 달아요. 수정이도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20년 인생에서 처음 보는 수정이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소.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하나원 교육이 끝나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집을 구해야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남한 사람들 사이에서 탈북민으로 살아가야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자료 때문이었습니다. 국정원은 매주 저를 불렀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 물었고, 7호 핵기술실 내부 구조에 대해 물었고, 김정은 동무 지시 사항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아는 것을 전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불안했습니다. 북한은 저를 찾고 있을 겁니다. 아직도요. 하나원을 나온 날, 저는 가족과 함께 버스를 탔습니다. 정부에서 배정해준 임대 아파트로 가는 길이었죠. 경기도 어느 작은 도시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은희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수정이는 제 손을 꽉 쥐고 있었고, 준호는 은희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1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죠. 평양에서도 이런 아파트는 특권층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5층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2개의 거실, 화장실, 부엌이 있었죠. 가구는 없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은희가 방을 하나씩 둘러봤습니다. 부엌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물 나와요. 은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죠. 그날 저녁, 복지사가 쌀 한 포대와 라면 몇 박스를 가져다 뒀습니다. 이불도 내채 주었습니다. 은희는 바닥에 이불을 깔았고, 저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가족이 둘러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맵기도 했죠.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직업훈련소에 등록했습니다. 기계 기술 과정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했던 일과는 달랐지만 기술직이라는 점에서 비슷했죠. 교육 기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첫날 교육장에 들어갔을 때 다른 수강생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북쪽에서 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청했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갔죠. 저녁 6시에 돌아왔습니다. 은희는 피곤해 보였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육 내용을 저한테 설명해 줬습니다. 노인들 돌보는 방법, 약 먹이는 법, 휠체어 미는 법 같은 것들이었죠.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이는 중학교 1학년에, 준호는 초등학교 3학년에 편입됐습니다. 첫날 등교하던 날 수정이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준호는 제 뒤에 숨었죠.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괜찮다, 너희는 잘할 수 있다. 어느 주말, 복지사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생활용품을 가득 담은 박스를 들고 왔죠. 수건, 비누, 칫솔, 치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지사가 말했습니다. 이거 동네 교회에서 보내온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우리는 이웃이니까요. 이웃.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평양에서는 이웃이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누가 뭘 했는지, 누가 어디 갔는지 보고했죠. 하지만 여기 이웃은 달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윗집 아주머니가 김치 한 통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만든 건데 너무 많이 담갔다며
나눠 먹으라고 했죠. 은희는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래층 아저씨는 아이들한테 과자를 건넸습니다. 학교 잘 다니냐고 물었죠.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저씨는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적응해갔습니다. 훈련소에서 기계 다루는 법을 배웠고 용접 자격증 시험도 쳤습니다. 합격했습니다. 동기들이 축하해줬죠. 은희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날 저녁 은희가 집에 돌아와 자격증을 보여줬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은희를 안았습니다. 수고했소. 수정이는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글짓기 대회 3등이었습니다. 제목은 우리 가족 이야기였죠. 저는 그 글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준호는 반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친구 셋을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은희가 라면을 끓여줬고 아이들은 방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준호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길을 걷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죠. 밤에 잠들기 전 문단속을 2번씩 확인했습니다. 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얼마 뒤 그 불안이 현실이 됐습니다. 한국에 온 지 석 달째 되던 날 수정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앞에 나가서 발표하래요. 무슨 발표냐고 물었죠. 수정이는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에 대해서요. 은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불안했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요. 하지만 수정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저 알 수 있어요. 다음 날 수정이는 학교에 갔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수정이 얼굴이 환했습니다. 친구들이 질문을 많이 했대요. 북한 음식은 뭐가 있냐고, 학교는 어땠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한 친구가 말했답니다. 너 진짜 용감하다고요. 수정이는 그날부터 반에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이 둘러앉아 수정이 이야기를 들었죠. 수정이는 더 이상 북한에서 온 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변했습니다. 학교 축구부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공도 제대로 차지 못했죠.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방과 후 운동장에 남아 연습했습니다. 한 달 뒤 첫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은희와 함께 운동장에 갔습니다. 준호가 교체로 들어갔죠. 후반전 20분쯤이었습니다. 공이 준호 앞으로 왔습니다. 준호가 공을 몰고 달렸습니다. 골대 앞에서 슛을 쐈죠. 골이었습니다. 준호가 두 팔을 벌리고 소리쳤습니다. 팀 친구들이 달려와 준호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은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애들, 이제 진짜 여기 사람이 됐구만. 저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기계 공장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괜찮았죠. 사장님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수해도 크게 화내지 않았고 천천히 가르쳐줬습니다. 은희는 요양원에 취직했습니다. 노인들을 돌보는 일이었죠. 은희는 매일 피곤해했지만 보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은희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했대요.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숙제를 하고 있었고 수정이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이제 2번 다시 쫓기지 않는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은희가 거실로 와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수정이와 준호도 다가왔죠.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은희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압록강을 건넜고 총알을 피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은희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 것이다. 누구한테도 고개 숙이지 않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 것이다. 수정이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저를 찾고 있다는 것을요.
7호 핵기술실, 기밀을 가지고 도망친 배신자, 리처로를요. 김정은 동무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며칠 뒤,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히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거겠죠. 저를 제거하기 위한 공작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거리, 오가는 사람들, 웃고 있는 아이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것을요.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